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하루 7분만 투자하세요. 여러분들도 대전, 충청 지역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정 PD의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 아임 정 PD가 매일 하루에 2개씩 우리 지역의 주요 뉴스를 엄선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립니다. 오늘 바로 수고하셨습니다. 승부어머니 나머사 여러분의 일상, 올해는 독립운동과 서울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누고픈 비전을 현장, 촉구하기 다양한 위하여 소리를 보내주세요. 모였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대세남을 검색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시엔 대세남, 지금 참여하세요. 5시엔 대세남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정 PD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모닝콜로 정해봤습니다. 누구를 깨워야 되나요? 네, 다들 어제 새벽 6시 13분경에 대전시에서 발송한 재난 문자를 받으셨을 텐데요. 예. 미세먼지 경보를 알리는 긴급 재난 문자까지 올 정도로 대전의 미세먼지 농도가 올 들어서 최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 저녁 무렵 대전의 특보는 해제되었지만 유치원과 건설 현장 등 곳곳에서 이제 미세먼지를 피하느라 비상이 걸렸었다고 합니다. 요즘 일기예보의 중심은 비나 눈 소식이 아니고 이 미세먼지 소식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새벽 2시 기준으로 대전 동부권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387 마이크로그램으로 대전에서 관측된 미세먼지 농도로는 올 들어 최고치였다고 하고요. 세종과 충남에서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 천안, 아산, 당진에는 미세먼지 저감 비상 저감 조치까지 발령됐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중국발 황사까지 더해져서 정말 숨쉬기 곤란한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미세먼지 문제 심각하다는 거 어제 오늘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처 여러 가지 또 지적사항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대전시 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야외 수업 금지와 학년 초 파악했던 아토피나 천식에 민감한 학생들과 감기 증상이 있는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마스크를 지급하라 이런 협조를 좀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찰 절차가 끝나는 대로 관내 570개 대상 학교에 겨울방학 끝나기 전까지 공기청정기 설치를 마무리하겠다 이런 정책을 냈다고 합니다. 예. 미세먼지 관련 대책에 대전시가 좀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이 있고요. 네네. 교육당국의 대처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전시의 대책 좀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전시 나름대로는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었던 것은 새벽을 알리는 모닝콜 문자를 통해 외출 자제 권고가 전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대전시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차량 2부제 실시 및 도로 살수차 운영 확대 등 나름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시민들에게 과연 얼마만큼 체감이 되냐는 거죠. 허태정 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먼지 먹는 하마 플랜 이런 공약을 좀 강조했던 바가 있습니다. 분진 흡입 차량 30대를 도입해서 상시 운영하고 또 노면 청소차 확대, 미세먼지 없는 날 운영, 그리고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실시, 공사장 산업계 먼지 배출량 관리 강화,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등을 위해 마스크 무료 지급, 키높이 대기오염 미세먼지 측정망 확충, 이런 것들이 허 시장의 먼지 먹는 하마 플랜의 주요 골자였습니다.
그 보다 시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대전시의 그런 상징적인 조치와 더불어서 실질적인 대책이 좀 함께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모닝콜이 울린지도 모르고 저는 잤네요. 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침소봉대로 정해봤습니다. 뭘 그렇게 과장을 했나요? 그 미세먼지 문제와 더불어서 요새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게 바로 원전 문제죠. 예. 그 얼마 전 대만에서는 탈원전과 관련한 국민투표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 총통이 이끄는 민진당이 그 2025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7년 이내에 그 탈원전을 이뤄내겠다 이런 정부 방침에 대한 국민투표가 있었는데 대만 국민 중 약 59.4%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이에 맞물려서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그 탈원전 정책이 요즘 여러 언론을 통해서 문매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경제성이냐 안전성이냐 이 부분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요. 또 우리가 분명히 같이 판단을 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현재 원자력 발전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그 아마 대기 오염 그 물질 배출 부분이나 아니면은 말씀하신 경제성 부분이 가장 클 텐데요. 예. 하지만 대기 오염 배출도 안 하고 또 경제성도 뛰어나면서 안전성까지 갖춘 대체 에너지가 있다면은 정말로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을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탈원전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죠. 예. 그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논의가 지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 원전을 하느냐 마느냐 여기에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좀 그래서 좀 답답한 구석이 있고요. 근데 요즘 언론을 보면은 그 연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에 많은 지면이나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거는 우리 지역 언론들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심지어는 그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해서 그 원전 세일즈를 하는 일 가지고도 뭐 안 좋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 그 우리 지역 한 언론에서 표현한 것을 그대로 인용해 보자면은 집에서 천덕꾸러기 취급하는 물건을 시장으로 들고 나서 팔아야 하는 현실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그 물건의 성능하고 가격을 보고 구매하는 것이지 그 파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고 구매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 모든 판매자들이 또 자신이 사용하는 그런 물건만 파는 건 또 아닐 거고요. 근데 이걸 우리 스스로 막 비아냥거리면서 자기도 안 쓰는 물건 남에게 판다는 식의 비판은 그 도가 좀 지나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점은 그 전 세계적인 흐름이 당장은 아니지만은 언젠가는 원자력을 대처할 그런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입니다. 그 대만 국민들 역시 그 7년 이내에 급진적인 탈원전에 반대했던 것이지 궁극적인 탈원전에 반대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합리적 비판은 좋지만 비판을 위한 비판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논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당장 전기요금 인상 혹은 뭐 태양광 발전 사업 그 비리 의혹 이런 것들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 정부의 탈원전 방침은 7년 이내에 그 모든 원전을 폐기하자는 대만과는 다릅니다. 그 향후 70년간 그러니까 점진적 단계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자는 것인데 지금의 비판이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세대가 살기에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게 그 우리 세대가 할 일이라면은 이런 침소봉대식 싸움 말고 좀 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웃기지 마세요. 저희는 다 까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주성천의 모두 까기. 6.13 지방선거에서 무모하게 구청장 선거에 나갔다가 처참하게 떨어진 두 남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직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김동섭 박사와 자유한국당 소속 조성천 변호사가 각자의 시각에서 대전광역시의 정책과 정치권에 대해 까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몇 건의 범죄를 저지르셨나요? 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른 채 범할 수 있는 혹은 범하고 있는 각종 범법 행위들과 그 처벌 사례, 수위, 그리고 현실에서의 인식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김우찬 변호사의 어마무시한 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마무시한 법, 네, 법률사무소 다담 김우찬 변호사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전에 우리 변호사님 혹시 금감원 감사직을 수행했던 적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동명이인 예, 변호사분이 한 분 계세요. 예. 그 얘기는 본인이 한번 쳐봤다는 거예요, 그쵸, 자기를. 그러니까 아는 거잖아. 네. 네, 동명이인의 변호사께서 예전에 금감원 그 감사직에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임기상으로는. 네, 유명하십니다. 네. 아, 또 어떻게 그걸 또 검색을 해보신 과정에서 또 네. 발견을 하셨군요. 아니, 네. 본인 이름 이렇게 쳐볼 때 있잖아요. 그거 아시는 거 그럼요. 보니까. 네. 그리고, 세대전위원회 뭐 이런 활동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그거는 지금 대전광역시에서 새로운 대전위원회라고 해서 각 분야별로 일반 시민과 전문가들 각계각층의 분들을 모아서 시정에 이제 일반 시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뭐 대전광역시에서 이번에 허태정 시장님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예, 정책입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 권선택 전임 시장 때 그 경청 소통 막 이런 걸 추구하는 뭐 시민행복위원회인가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아, 네네. 뭐 차이점이 있나요? 제가 뭐 시민행복위원회는 제가 참여를 안 해봐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비슷한 취지였어요. 네, 비슷한 경청과 취지인데 소통을 위해서 이번에는 좀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하려고 노력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거를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드시던가요? 일단은 각 분과에서 제출한 의견들이 단순히 의견 수렴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각 정책 분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전광역시청 내에서도 각 뭐 기획조정실도 있고요. 그 밑에 또 여러 가지 분야의 네네, 그렇죠. 부처들이 조직도를 보면 여러 개 있으니까. 있는데 이번에 조직도 지금 개편 예정이고 그 개편 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시정에 중요한 부분들 그거를 어떤 분과에서 어떠한 연계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그 담당 공무원들과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실효성이 있게 이루어질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은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것 자체에는 좀 의미를 둘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그 위원회부터 몇 번 모이기로 되어 있어요? 저도 사실은 뭐 그렇게 참석률이 높지는 않은데요. 네. 지난번에 갔는데 최근까지 뭐 워크샵 두 차례 있었고, 뭐 조찬 회의도 있었고, 그리고 일반 분과별로 이제 그 일반 그 분과위원들 외에 네. 분과위원장님들이 계세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수시로 만나서 대화를 교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또 이제 뭐 분과별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시장님과 같이 그 면담을 하면서 논의를 하는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그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한번 다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네, 변화가 알겠습니다.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네. 네, 어마무시한 법에서 오늘은 이 주제를 다룰 겁니다. 그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또 일상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법률 용어죠. 그 명예훼손죄, 그리고 모욕죄 뭐 이런 것들요. 변호사님은 평소에 욕 잘하세요? 욕은 좀 안 하는 편이에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안 하는 편이란 얘기는 하긴 한다는 얘기인 거죠? 물론 할 때도 있죠. 어떤 욕을 주로? 여기서 할 수가 없는데. 왜 못해요? 하면 되죠. 근데 저는 뭐 그냥 방송이라서 드리는 네. 얘기는 아니고 욕을 별로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럼 네. 뭐 씨발 뭐 이런 거? 네, 뭐 그런 거 별로 잘 하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사례를 들고 싶은데 네. 이게 차마 이렇게 뭐 욕 나오게 한번 만들어봐야겠네. 네. 그 명예훼손죄부터 얘기해 볼게요. 뭐 모욕죄도 좀 뒤에 얘기해 보도록 하고 명예훼손죄는 뭐 그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네, 일단 요새 또 연예인 가족들이 뭐 사기를 쳤다, 뭐 편취를 했다, 마이크로닷, 뭐 도끼, 그 요새 비 뭐 이런 분들. 뭐 미투에 빗대어서 비투라고 하더라고요. 비투. 네, 미투 사건이라고 해서 뭐 마이크로닷이나 뭐 도끼나 뭐 또 얼마 전에 보니까 또 유명한 가수죠 비 얘기도 나오고 뭐 그렇더라고요. 혹시 마이크로닷이라는 가수 원래 아셨던 분이에요? 네네. 저는 오.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쇼미더머니 애청자여서 네. 그래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비투 문제나 혹은 그 전에 미투도 그렇고요.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인터넷상이나 혹은 뭐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아무래도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명예훼손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죄는 말 그대로 명예가 훼손됐다 그냥 워딩으로 보면 그런 것 같은데 네. 이게 또 뭐 허위 사실을 얘기해서 명예가 훼손됐다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허위가 아닌데도 명예가 훼손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명예훼손에 관련된 조항들이 있는데요. 네. 명예훼손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러니까 형법상의 어떤 형벌 조항들을 보면은 구성 요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성 요건? 그러니까 네. 이런 게 갖춰져야 죄가 그렇습니다. 성립된다. 네네. 아무래도 이제 국가에서 형벌권을 행사하는 일이다 보니까 엄격한 요건들이 있어요. 구성 요건들이 있고 거기에 충족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그냥 나쁜 놈 한다고 이게 처벌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엄격하게 일단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데 일단 형법을 먼저 살펴볼게요. 네. 형법의 307조부터 311조, 312조 그러니까 307조부터 312조까지가 이제 명예에 관련된 죄입니다. 그래서 명예훼손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진실을 적시했을 때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명예가 훼손됐다. 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모르시는 뭐 요즘 워낙 많이 알려서 다들 아실 텐데 이게 저 사람에 대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거에 따라서 사회적 평가가 뭐 저하된다거나 하는 명예가 훼손되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우찬 변호사님이 뭐 짝꿍댕이다 예를 들어가지고. 네네. 그게 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이 하더라도 내가 이게 네. 소문냈다 그럼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네, 수 그렇습니다. 있다. 네, 그럴 수 있는 거고 뭐 허위 사실 같은 경우도 당연히 명예훼손으로 되고요. 그건 당연히 그럴 것 같고요. 네네. 이제 대신에 이제 진실한 사실을 적시를 했을 때와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가 이제 좀 처벌의 이렇게 강도가 달라지죠. 허위 사실이 좀 더 셀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허위 사실 더 세죠. 뭐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산 사람들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아, 예전에 그 조현호 경찰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뭐 이렇게 돈 받던 거 계좌가 발견돼서 뭐 그렇게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 했다가 처벌 받아서 감옥 갔었죠? 네, 안 그래도 이제 뒤에 가서 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하죠. 보통 사자는 돌아가신 분, 네, 라이언 맞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리고 309조에 보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출판물? 네네. 그러니까 출판물 같은 뭐 예를 들면 신문이나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서 명예가 훼손됐을 때 또 특별하게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죄들에 의해서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명예를 훼손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거 무조건 다 명예가 훼손된다고 처벌하는 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뭐 알 권리 이런 거랑도 충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진실인 경우에는. 특히 뭐 언론 같은 경우는 뭐 표현의 자유라든가 알 권리 이런 네. 것들을 위한 공공의 목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일반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들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에 처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법성 조각 사유로 네. 310조에서 이런 부분들을 규정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이라면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 네. 두 가지 요건인데요. 일단 그 사실이 진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허위 네. 사실의 경우에는 무조건이고. 이게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요건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 그러니까 이 사실이 까발려져서 우리 사회에 뭔가 이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진실이어야 되고 공공의 이익이 부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311조에 보면 이제 많이들 혼동을 하시는 모욕죄가 있습니다. 모욕죄. 네네. 그래서 모욕은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 모욕이죠. 네. 네, 일반적인 옛날 어른들은 네. 모욕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은 명예훼손하고 모욕죄가 이제 뭐 차이가 있는데 이따가 그건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약간 혼동이 많이 되는 사실 경계에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312조에 보면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친고죄는 그 성범죄 관련해서 많이 등장했던 네. 단어인 것 같고요. 친고죄는 정확히 뭘 얘기하는 거죠?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지 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아, 그러니까 남이 아무리 신고를 해도 네. 내가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사람이 피해를 준 가해자를 고소하지 않는 이상은 처벌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라고. 이런 게 없으면 뭐 수사기관에서 수사도 할 수가 없고요. 뭐 김우찬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막 이렇게 네네. 했다고 쳤는데 네네. 고소 안 하면은 제가 성님이 왜 눈빛이 네네. 달라졌어. 그러니까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수사 자체를.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폭행을 했다. 이거는 친고죄가 아닌 거죠. 네네. 그거는 그러니까 고소와 상관없이 처벌받는 건데. 지금 명예훼손 관련된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도 친고죄인 게 있고 아닌 게 있습니다. 친고죄에 또? 해당되는 거는 사자 명예훼손이랑 모욕죄에만
친고죄에 해당됩니다. 아, 잠깐만요. 사자 명예훼손죄면 돌아가신 분인데 그럼 그건 누가 신고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망자라든가 그러니까 망자 돌아가신 분 영혼이 죄송합니다. 살아나와가지고 고소장 써주세요. 이건 아닐 거 아니야? 제가 오늘 일정이 좀 빡빡해서 지금 영혼이 네. 가출한 상태라 거의 지금 네, 망자에 준한 상태여서 그러니까 뭐 망인의 유족들이라든가 아니면 유족분들. 유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인 분들도 사자에 관련된 뭐 부분들은 고발이나 고소를 할 수 있는 돌아가셨기 네. 때문에 당사자가 네네. 할 수 없으니까. 네네. 그렇고 모욕죄 같은 경우가 또 피해자의 명시적인 고소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반의사 불벌죄 같은 경우는 반의사 불론죄? 불벌죄. 예. 네. 반의사 불벌죄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네. 그러니까 뭐 고소가 없어도 이거는 처벌은 가능합니다. 물론.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뭐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혹은 뭐 재판이 진행 중인 도중에 피해자가 저 사람이 잘못한 건 맞는데 내가 저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것까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처벌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예를 들어서 네가 나한테 진실된 마음으로 사과를 하면 내가 그냥 엄셈 쳐줄게 이러면 이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냥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반성문 같은 거 내고 이런 반성도 건가요? 쓰고 뭐 합의문이라든가 합의금 같은 경우 또 이렇게 주는 경우가 뭐 대다수이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이제 뭐 서명 같은 거를 재판부나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어쨌든 그 사람이 뭐 신체적인 위해를 받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명예나 인격에 대한 모독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해할게 이러면은 처벌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개괄 살펴봤고 그리고 사실은 요즘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거는 정보통신망법상에 있는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네네. 워낙 인터넷에서 뭐 이렇게 뭐 댓글 같은 경우들. 요즘에 뭐 이재명 경기지사 그러니까요. 관련해서도 얘기 많이. 그게 일종의 그런 셈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70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그리고 혹은 또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뭐 명예를 훼손한 자 같은 경우는 가중처벌을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은 무조건 일단은 안 되는 거고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상대를 비방할 목적 그게 굉장히 핵심 키워 포인트일 것 같아요.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거의 동일한데요. 여기에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비방 목적이라는. 그러니까 일반 형법은 비방할 목적이랑 상관이 없이 그냥 명예를 훼손할 고의만 인정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명예 훼손하고 비방하고 근데 그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비방을 통해서 다릅니다. 명예가 훼손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뭐 명예를 훼손할 그러니까 비방할 목적은 아니고 예를 들어 사실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게 명예 훼손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친한 마음에 김우찬 엉덩이 짝꿍댕이라고 했는데 비방 목적이 아니라 근데 그게 훼손됐다 그러면 성립이 된다. 근데 사이버상은 그게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버상에서 이제 이거는 성립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방할 목적이 인정이 되면 더 가중처벌을 받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비방할 목적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러한 고의성 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사람의 명예가 훼손이 되면 일반 형법으로도 처벌되는 거죠. 옵션이네요, 일종의. 그래서 사이버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형량 자체가 달라요. 더 가중 요건도 있기 때문에 뭐 성립되는 것도 더 엄격하지만 그만큼 처벌도 더 강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일반 형법은 5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돼 있는데 사이버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5년이나 7년 이하면은 되게 센 편이죠. 그렇죠. 2년 차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그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벌금 같은 경우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인데 사이버상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5천만 원 이하니까 금액도 많이 올라가죠. 왜 사이버가 더 비쌀까요? 더 세고? 아무래도 파급력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이럴 구전보다는 아무래도 더 많이 퍼질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또 비방할 목적까지 있었다고 할 때 처벌되는 거기 때문에 가중처벌 사유가 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입법을 한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 이제 듣다가 많이 평소에도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저 사람이 분명 잘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른바 국민의 알 권리? 그 아까 언론 말씀하셨지만은 되게 충돌 지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죠. 이게
사례가 워낙 개별적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법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근거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리죠. 원칙들은 분명히 있으나 그것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할 때는 정말로 많은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뭐 이러면 죄가 되고 이러면 죄가 안 돼. 이런 어떤 명확하고 일관되는 원칙을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공인이라는 그 범죄의 기준이 명확치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네. 공인인 경우에는 공인이 어떤 사회에 그러니까 사회에 해를 끼칠 만한 네. 혹은 이제 대중에게 배신감을 줄 만한 일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네, 그러면 네. 뭐 알 권리 이런 게 성립될 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 변호사님은 공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공인이고 네. 변호사니까 네, 네.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언론인들 같은 경우도 네. 직장인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공인이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정치인하면 명확하긴 한 것 같은데. 예, 예. 그래서 굉장히 그게 이제 뭐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 네. 저희가 좀 이렇게 뭐라고 리딩 케이스라고 하죠. 음. 이 죄에 해당하는 이제 좀 대표적인 판례들을 네.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자, 일단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공연성. 공연성이 말은 예. 퍼포먼스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법 조문을 잘 따져보면 되는데요. 네. 공연이 사실을 적시하여라고 돼 있어요. 혹은 뭐 공연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네, 네. 그러니까 공연성은 우리가 판단할 때 전파 가능성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알려질 가능성들이 높다. 그러면은 이게 공연성이 인정이 돼서 네. 여기서 쉽게 말하면 공연은 그러니까 무슨 연극 공연이 네, 그렇습니다. 아니 네. 그 일이 똑같으니까 생긴 네, 게 네.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알려질 수 있을 개연성이 있는. 네, 네. 그래서 그 예전에 그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인가요? 네, 네. 공연 음란죄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남들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야구 선수도 왜 차 안에서 그러다가 누구였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제가 피디님이랑 네. 이게 팟캐스트를 녹음하는 게 다른 데도 뭐 게시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저희 사적인 대화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상당히 줄어들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게 지금처럼 팟캐스트를 통해서 외부에 알려주고 이러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이런 경우는 전파 가능성도 있고 그에 따라 공연성도 인정될 수 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김수창 그 전 제주지검장 이런 실명 공개한 것도 네. 명예훼손의 요건에 들어갈 수 있나요? 보도 이미 많이 그거 나왔는데.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될 여지는 있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거 삐처리해야겠네. 아닙니다. 근데 이제 네. 그 외의 요건들이나 이런 것들 뭐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니까 너무 움츠러 드실 필요는 없고요. 아유, 움츠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연성이 인정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 제가 예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개인 블로그였어요. 이게 네. 개인 블로그고 비공개 대화방이었고요. 비공개? 더군다나. 네. 그러니까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 비공개 대화방이고 그러면은 이게 뭐 무슨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 같은 뭐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비밀 지킬게 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1대1로 대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네.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는 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장소적인 개념, 어떤 시간적인 개념 이런 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주변 정황이나 여러 가지 관계 그리고 또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비공개 대화방에서 1대1로 대화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공연성이 부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시고 뭐 둘이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명예훼손 해봐야 공연성 인정 안 되니까 나 그냥 막 얘기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자칫하면 이게 공연성 인정의 여지가 생겨버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화 상대가 평소에 나랑 친한 사람이다. 네네. 1대1 비공개방이고 네. 그럴 경우와 네네. 그다음에 잘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죠. 네. 그런데 1대1 대화다. 네네. 그러면 전자 같은 경우는 공연성이 좀 덜하지만 네. 후자 같은 경우는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면 네, 맞습니다. 확실하게 더 걸릴 것 같아요. 예, 그 당사자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 요소 같아요. 또 그 뒤에 이제 공연성이 부정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텐데, 네. 그 공연성이 이제 인정이 안 된 것 중에 하나는 귓속말 사건이라고 그래서 유명한 저기 판례가 있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네가 저기 A라는 사람이랑 부적절한 성관계한 거 아니냐라고 귓속말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듣고 나서 너무 화가 나니까 이거를 그 관계를 맺었다거나 다른 분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 그 말을 들은 이제 세 번째 그분이 피고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내 명예 훼손됐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공연성이 부정됐어요.
아, 이건 또? 네네. 이거 사실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당시 판례는 귓속말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그 사람과 두 사람의 또 관계도 좀 고려를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요 경우에는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판례가 있다? 네네. 그런 판례도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또 좋은 변호사 선임해야겠네요. 김우찬 같은 좋은 변호사 선임해야. 저는 뭐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건 사실 너무 단편적이라서 오해 여지가 있지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런 인터넷에 이런 뭐 이제 대표적인 판례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단편적인 면만 보고 이제 성급하게 판단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이거는 단순히 귓속말을 했으니까 아닌 거야라고 한 게 아닐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다 종합적으로 고려된 거라고. 텍스트가 남고 일단 네네. 화면 캡처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서. 카톡은 어때요? 그러면 1대1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네. 생각이 딱 나가지고요. 네, 카톡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누가 이제 연예인 예를 들어가지고 네네. 뭐 부적절한 관계를 카톡으로 대화방 캡처해서 보내고 이런 것들이 네네. 그 연예인에 대한 비난 내지는 네. 이렇게 쓰일 수 있을지언정 네. 명예훼손죄로 역으로 걸릴 여지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분이 다시 또 다른 제3자한테 그 얘기를 전달한다거나. 네. 물론 이제 공연성은 인정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나머지 이제 요건들을 따져봐서 뭐 무죄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이 공연성이라는 요건 자체는 충족시킬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여론은 막 들끓으면서 그 네네.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비난을 받지만 네.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명예훼손죄로 걸어가지고 네. 이렇게 벌금이나 뭐 아니면은 네. 그런 거 많이 문다 이런 얘기군요. 네네. 그래서 아까 이제 당사자 관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또 하나 대표적인 사례가 피고인이 이제 본인 아들한테 폭행을 당해서 입원한 피해자 병실을 찾아갔어요. 아, 그러니까 네. 아들내미가 누굴 때려가지고 네, 그 맞은 그렇습니다. 사람 병실에 찾아갔다. 네, 이제 사과를 하려고 뭐 어쨌든 뭐 갔죠.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피해자 어머니하고 이제 이분이 대화를 했었어요. 네. 대화를 했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그 이웃 사람이 한 명 있었고요. 피해자 이웃.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이웃이 한 분 계셨고 그리고 피고인의 또 일행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네네네. 그러니까 네. 지금 이 당사자가 피고인 그리고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 어머니 제3자들이 네네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제 그 피해자 어머니의 또 이웃분 뭐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가서 좀 사과를 하실 거면 좀 잘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때 이 피고인이 내가 학교에서 알아보니까 피해자한테 원래 정신병 있었다고 하던데 라는 말을 이제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허위 사실이라고 그래서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해서 기소가 됐는데 이 당시에 이게 공연성이 그러니까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피해자의 어머니나 이웃 이 사람들이 상당 기간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그런 친소 관계가 있어서 이게 이런 허위 사실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전파 가능성이 없다. 그게 허위 사실이라 할지라도 네. 만약에 허위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네네네. 그건 명예훼손이 그냥 그 공연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립될 네.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허위 사실이든 그렇지 않든 이게 진실한 사실이든 간에 여기서 이제 구성 요건 중에 탈락된 거는 공연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공연성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뒤에 것들은 이제 무죄? 성립이 무죄죠. 참 어떤 경우는 통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경우에 정말 복장 터진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판단하는 게 기준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결국은 말 조심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법리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논리적인 뭐 언어의 논리라든가 뭐 이런 체계를 갖고 있고 그 적용에 있어서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엄격하게 따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그렇고, 그러니까 주의하실 점인데 여러분들 그 설사 사실을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네 명예가 훼손이 됐다. 그게 공공성에 부합하지도 않고 그렇다면 처벌 받으실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납득을 하실지 조금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허위 사실이든 진실이든 간에 사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목사가 예배 중에 특정인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고 한 사건이 있었어요. 신도 중에 한 명을 한 명한테 이단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사실에 그러니까 사실을 적시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럼 허위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고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평가 뭐 이런 거지. 주관적 평가다.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단인지 아닌지를 그 구분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교리가 정통이고 혹은 이게 이단인지는 사람마다 구체적으로 뭐 개별적인 어떤 판단 기준이나 평가 방법에 관련된 부분이지 이것을 사실에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김우찬 변호사는 정말 날라리 변호사야 막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되게 주관적 판단이기 때문에 네네. 명예훼손이 성립 안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이 날라리 변호사야. 자, 그래서 말씀 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원래 그 다음에 주의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주의사항. 네. 이거는 명예훼손은 안 됐지만 모욕죄는 해당될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명예훼손과 모욕의 나는 되게 모욕감을 달라지는 줬어.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돼요.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이런 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모욕죄가 이게 다른 부분이 추상적 판단이라든가 혹은 경멸 뭐 이런 감정 표현 이 돼지 같은 새끼야 뭐 그렇죠. 그런 것들은 명예훼손은 아니더라도 모욕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명예훼손이 안 됐다고 좋아하실 게 아니라 또 다른 게 기다리고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취소 퇴퇴퇴 검토해야 될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어때요? 생각하시는 김에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이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 나라잖아요. 그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김우찬 나쁜 놈이야 이렇게 단정을 지으면은 그거는 뭐 모욕죄에 해당이 될 수 있죠. 근데 나는 김우찬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이제 그 말을 바꿔버리면은 그건 이제 단정 지은 게 아닌 거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떤가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일률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라는 표현 자체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모욕이라고 할 만한 정도가 될까라는 일단 의문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뭐 그거에 따라서 제가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그 명예훼손이라고 보기에는 나쁜 놈 하기는 좀 그건 명예훼손에 뭐 해당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모욕죄에 오히려 가깝긴 한데 이거는 개별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생각해 혹은 추정해라고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예전에 영화 내부자들 그 영화 보면은 그 이강희 역할을 했던 백윤식 씨가 연기했던 뭐뭐라고 뭐 판단되어진다 뭐 이렇게 뒤에 뭐 이렇게 바꾸잖아요.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그 법률인들이나 언론인들이 그런 표현 되게 많이 써요. 뭐뭐라고 생각되어진다, 뭐 판단되어진다. 뭐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뭐 예술인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식으로 워딩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재판 과정에서 그런 추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추정이 미칠 파급력이라든가 혹은 이게 추정이 예를 들면 명예를 훼손할 혹은 모욕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정도를 뭐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공판 과정에서 밝혀진다면 그것도 굉장히 뭐 법이 성립될 여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예전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이재명 전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한 그 팟캐스트 그러니까 파파이스인가에 거기 출연해가지고 본인은 그 세월호 사고에 그 국정원이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거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 자기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 그리고 처벌 그 관련해서 안 받았던 것 같거든요. 뭐 허위 사실 뭐 이런 것들. 그게 왜냐면은 허위 사실이라는 걸 이제 판단을 할 때 이게 허위라는 걸 판단할 때요. 예를 들면 중요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부합하고 혹은 이게 이 사람이 허위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당시 상황이 그렇지 않다거나 뭐 예를 들면 허위로 제보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됐다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주변에서 알아봤는데 이거는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라고 이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뭐 객관적인 어떤 근거들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이것을 허위 사실이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들도 있거든요. 정봉주 전 의원이 아마 그렇게 해갖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무조건 이렇게 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처벌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10조에 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 뭐 그런 부분들도 다 필요성이 있어서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한 거죠. 허위 사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당하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게 명백한 허위라면은 세게 밀어붙일 것 같긴 해요. 근데 뭔가 좀 찜찜하면은 대충 넘어갈 것 같긴 하고. 그래서 판례에서 지금 판단하고 있는 이제 판례 문구를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난다거나 혹은 다소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2005년 경인데요. 그때 이제 한나라당의 모 국회의원께서 국정감사 왜 뭐라고 하세요? 누구요? 끝나고 네. 처리해드릴게요. 한번 이제 검색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이제 검사들이랑 술을 마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대구 고등검찰청하고 지방검찰청이 이제 감사를 받는 기관이었거든요. 주성형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대구에 방문하? 이제 이게 사건이 문제가 됐던 게 당시에 한 언론사에서 제보를 받았는데 그때 술자리에서 이제 주호영 의원이 이제 주호영? 욕설을 주성형 의원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주성형 의원이 자기한테 욕설을 했다라는 제보를 받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명예훼손죄가 문제가 됐었는데 이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오마이뉴스에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오마이뉴스에서 이제 여사장한테 욕설을 했다고 이제 기사를 게재하면서 문제가 됐는데 이 경우에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관계를 잘 봐야 되는데요. 제보를 받은 내용은 욕설을 했다는 거였어요. 네. 근데 기사에는 어떻게 나갔냐면 성적인 욕설을 했고 그리고 이에 따라 성적인 모욕감도 내가 느꼈다. 윤색을 했군요, 심하게. 네, 그러니까 그랬다고 본 거죠. 물론 당연히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제보자한테 나는 그렇게 들었다라고 이제 주장도 했겠죠, 당연히. 근데 아마 이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그 제보자의 뭐 어떤 증언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언론사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기사를 썼는지를 이제 비교해 봤는데 욕설을 성적 욕설이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지가 않고 뭐 보통 그냥 욕설이라고 했는데 오마이뉴스에서 근데 욕설의 대부분은 성적인 말이 들어가요. 뭐 C8 이것도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네. C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네. 뭐 조까 이런 거 다 거의 다 대부분 성적인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재판부에서는 그래서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은 인정을 했고요. 반대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버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비방할 목적까지는 없었다고 봐서 거기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적시해가지고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 만한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이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실명 공개한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팟캐스트 방송을 함에 있어서 이게 그 명예훼손에 그 걸릴 여지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미 다 언론에 공개가 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제 직업이 변호사다 보니까 항상 여지는 남기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판례가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근데 그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사례마다 너무나 달라요. 근데 보통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의 경우는 그 이제 공공성을 띈 사람들이니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해서 명예훼손이 좀 덜 성립되지 않아요? 그게 안 그래도 이제 법학에서 용어 중에 이제 이런 걸 공적 인물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적 인물 이론. 네, 그래서 공적인 인물 같은 경우는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공적인 인물 같은 경우는 그걸 좀 완화하고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더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뭐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은 뭐 검찰은 피의 사실을 공표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인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언론에서 이미 뭐 정치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해서 피의 사실 뭐 수사 단계부터 공표가 되고요. 심지어는 얼굴 공개도 하고 있고. 안 맞는 거잖아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가 유죄임을 입증할 책임은 누구한테 있죠? 유죄임을 입증할 책임은 검찰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형법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명예훼손죄에서 이게 요게 약간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위법성 조각 사유인 진실이고 그리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이거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 행위자인 피고인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주의를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께선 대전 최고의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의 대표 프로그램 김우찬 변호사의 어마무시한 법을 듣고 계십니다. 너무 진지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례들이 있죠? 그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당시에 이제 강용석 의원이 아나운서 비하 발언한 적이 있죠. 다 줘야 돼. 명예를 아나운서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됐고 뭐 많은 이제 여성 아나운서 분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죠.
이거에 문제가 되는 게 개인이 아니라 예를 들면 아나운서라는 어떤 집합이잖아요. 그렇죠. 단체나 그러니까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그런 대상인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아나운서 뭐 협회라든가 뭐 방송협회라든가 이런 단체가 과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집단의 구성원이 다른 일반인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일단 돼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그 명예훼손적 혹은 모욕적 표현이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는 원칙이 있는데 이 사건이 지금 1심과 2심에서는 모욕죄 성립 인정이 됐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서 파기환송을 합니다. 왜요? 그때 왜 그랬냐면 일단 여성 아나운서라고 하는 집단이 너무 경계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조직화나 결속력 이런 것들이 견고하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지상파 아나운서들도 아나운서들이라고 하지만은 네. 일반 행사 뛰는 아나운서분들 뭐 그런 분들도 아나운서라고 뭐 자칭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워낙 집단에 광범위하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면 뭐 특정 방송사의 아나운서, 여성 아나운서 이랬으면 상당히 특정이 되지만 그 정도로 특정이 안 됐다고 본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 당시 표현이나 뭐 방식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사회적 평가를 기존의 사회적 평가를 뭐 근본적으로 변동시킬 거라고도 크게 보이지가 않고 그래서 만약에 이 경우에 뭐 일정 정도 문제된 발언과 피해자들을 연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죄를 인정하게 되면 모욕죄의 성립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을 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모욕죄에 관련돼서는 무죄가 됐습니다. 네. 그렇고 또 몇 가지 좀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머리라는 표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갑자기 임재근 선생님이 생각나네요. 설마 고소하진 않겠죠? 저도 요새 탈모가 진행 중이라 마음이 아픈데요. 네. 이제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 상대방한테 이제 뭐 대머리, 뻗거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렸어요. 신체 특징을 가지고 비아냥거리는. 네. 그래서 이게 명예훼손이 되느냐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모욕죄는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욕죄도 될 여지는 제가 볼 때는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일단은 명예훼손으로 뭐 고소를 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진행이 됐고요. 결과적으로는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했던 얘기가 너무 엄숙하게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사실 많이 웃었는데 대머리라는 단어는 머리털이 많이 빠져 벗어진 머리 또는 그런 사람을 지칭하는 표준어일 뿐이다. 그렇고 이런 대머리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평가나 호불호가 다 갈리기 때문에 이 자체만 놓고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빡빡이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대머리가 그 자체가 하나의 어휘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규정하는. 정 PD님이 이제 확실히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신 게 맞습니다. 이건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있었어요. 만약에 기소를 모욕죄로 그러니까 모욕죄로 고소를 했다면 모욕죄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입법이 좀 이루어져야지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릴 사례인데 SNS에서 타인의 이름을 사칭을 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요즘. 내가 남인 척. 네, 그렇습니다. 이제 타인의 아이디 같은 걸 도용해가지고 그 사람인 척 뭐 이제 뭐 말이나 뭐 이런 것들 올리는 경우. 요즘에 해경궁 김씨 얘기가 뭐 그런 것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한 가지 맥이 있죠. 아이디를 공유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얘기들. 계정주가 누구냐.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시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현재로서는 없어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남의 걸 도용하는 게? 네네. 이게 예를 들면 단순히 이제 그 사람을 사칭해서 글을 올렸다는 것만으로는 그 사칭을 당한 사람에 대한 어떤 명예훼손적인 뭐 발언이라든가 글을 올리지 않는 이상 사칭 사실 자체만 갖고는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 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사칭 행위는 범죄 요건에 성립이 안 되지만 현재 법으로서는 다만 사칭에 쓴 글의 내용을 봤을 때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왜 이제 성립이 안 됐냐면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인 척하고 일상적인 이제 뭐 글들을 게재했을 뿐이지 뭐 예를 들면 자기가 그 사람이 아닌데도 나는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뭐 명예훼손적인 그런 내용들을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성립될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단순 사칭한 거고 나머지는 그 사람 사칭해서 그냥 했던 뭐 행위들이어서 명예훼손 성립이 안 된다고 봤어요. 행위 자체는 아직 처벌할 근거가 없다. 근데 그 내용을 갖고는 처벌할 여지들은 많다.
사기죄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네, 그렇죠? 네, 뭐 그렇습니다. 이익을 취한다든지.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뭐 이제 재산적으로 그렇게 사기를 한다거나 하면 사기죄나 이런 건 성립될 여지가 있는데 요것만 갖고 명예훼손은 안 된다고. 근데 반면에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아이디 뭐 사기죄라는 별도의 어떤 처벌 조항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 거기는 굉장히 프라이버시를 그 강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렇죠. 문화권이잖아요. 아무래도 저희도 지금 SNS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뭐 해킹 당해가지고 도용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백한 어떤 처벌 기준들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시사 현안을 과학의 눈으로 이야기합니다. 권민서 감사해 과학 깔깔깔 카이스트 출신 권민서 과학 강사가 시사 현안안에 감춰진 이야기를 재미있는 과학 상식으로 풀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김우찬 변호사의 어마무시한 법, 그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편을 마칩니다. 이 법을 보면요, 이 법들은 정말 주관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 이런 것들하고 충돌도 많이 있어 보이긴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판단이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와 동떨어진 이런 것들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걸릴 게 굉장히 많을 것 같긴 해요. 네. 술 먹다가 누구 욕해도 예를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악의적으로 너무 남용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법에 정해져 있는 어쨌든 처벌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발언이라든 행동 같은 거 조심하실 필요는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그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그런, 그러니까 서양에 있는 국가들이 좀 그런 게 많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은 민사상으로 배상해라 이런 것들을 엄청 세게 한다고 하는데 이걸 꼭 국가가 형사처벌, 그러니까 뭐 징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인터넷을 활용해서 파급력이 워낙 인터넷이 높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맛집을 갔어요. 맛집을 갔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맛있는데 내가 빈정상해서 네네 이제 라이벌 관계에 있다고 해가지고 악의적으로 맛이 없다고 막 쓴다거나 이렇게 되고 막 허위 사실을 자꾸 유포한다거나 이러면 그 피해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한 번 딱 낙인이 찍히면은. 네, 파급력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라든가 알 권리 같은 것들이 지금 광범위하게 일반 개인들에게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거기에 따른 영향력도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 균형점을 잘 찾는 것도 중요하죠. 네. 그래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해서 엄청나게 세게 배상액을 때려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이게 근데 우리나라 너무 민사상 손해배상 액수가 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고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국가가 아직도 막 사람을 가둬놓고 막 이거에 좀 너무 주안점을 두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이제 악플이라든가 혹은 인터넷의 게시글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면 그 내용이 정신적 손해에 국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리고 직접적인 어떤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입증을 또 민사에서는 해야 되잖아요. 피해를 당한 그 당사자가. 근데 이거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민사적으로도 본인이 느끼는 피해만큼의 보상을 받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생각은 표현의 자유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피해받는 분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 그리고 법원에서 무작정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균형 있게 잘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아예 이걸 폐지한다거나 하는 거는 좀 저는 반대 입장이고 어쨌든 필요 최소한도로는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이것만 여쭤볼게요. 우리 둘이 지금 오늘 이런 대화들을 나눴는데 아까 실명도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걸었어 그러면은 제가 얘기했으니까 저만 걸려요? 아니면 둘이 같이 했으면 같이 걸려요? 이제 직접적으로 하신 분이 일단은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끝난 거예요?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 번 더 할까요? 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세요. 뭐 하시면 있어요? 아니요, 그 마무리 말고 그냥 한마디 하세요. 괜찮아요. I'll be back. 저희는 공부의 이유를 내서 받는 거죠.